그날 밤 남편은 베란다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낮게 깔린 목소리, 진지한 표정, 저는 그 순간 그가 분명 그 여자와 통화하고 있다고 믿었죠.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모든 걸 따져 물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몸을 획 돌리더니 난간을 넘어 밖으로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아무 말도 아무 망설임도 없이. 저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은 하얘지고 다리는 풀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장면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떨어지는 남편의 뒷모습뿐이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요즘 들어 남편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퇴근만 하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나왔어 하면서 웃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말도 없이 들어와서는 그냥 옷만 벗어 걸고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식탁에 밥이 차려져 있어도 젓가락도 잘 안 대고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사소한 부탁을 해도 예전 같으면 장난치면서 해줬을 텐데 이제는 나중에라는 말만 남기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낯설었어요. 밤이 되면 더 확실했죠. 잠자리를 피하듯 등을 돌리고 누워서는 그냥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잠드는 거예요. 숨소리만 들리고 제 쪽으로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가끔은 몰래 베란다에 나가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작게 웃기도 하고 심각하게 목소리를 죽이기도 하고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면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잠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더 복잡해졌죠.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걸까? 과도한 업무 때문에 늘 피곤한 건가?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생긴 걸까?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차라리 그냥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숨어서 통화를 하는 걸 보면 의심은 더 쌓여가기만 했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힘든가 보다 회사 때문이겠거니 했는데 날이 갈수록 그 모습이 반복되니까 제 마음이 점점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결국 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던 거예요. 남편 퇴근 시간이 되자 회사 앞에 미리 나가 기다렸죠. 사람들 속에 숨어서 보는데 괜히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잠시 후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뒤를 밟았죠. 멀찍이서 조심스럽게 따라갔는데 남편이 차를 몰고 가더니 어느 오피스텔 앞에 내리더라고요. 손에는 선물처럼 보이는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같이 올라가진 못했어요. 그날은 그냥 집에 와서 모른 척했죠.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회사에서 바로 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야근하다가 피곤하게 들어온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죠. 그런데 또 그 다음 날, 남편은 다시 차를 몰고 그 오피스텔로 가는 거예요. 이번엔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잠시 후 한 여자가 그 건물에서 내려와 남편 차에 타더니 둘이 함께 어디론가 향했어요. 차는 모텔촌 쪽으로 가더라고요. 모텔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걸 보고 저는 손이 덜덜 떨리면서도 사진부터 찍었어요. 어설프게 덮쳤다간 발뺌할 게 뻔하니까요. 근데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됐어요. 남편이 엘리베이터를 타는가 싶더니 여자는 올라가는데 남편은 다시 차로 돌아와서는 어디론가 떠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 숨을 죽였고 결국 바로 따라가진 못했어요. 혼란스럽고 두려워서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도 며칠 뒤 또 그 둘을 쫓아 모텔까지 따라갔어요. 이상하게도 남편은 늘 같은 모텔만 다니더라고요. 그날은 작정하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3층에 도착해 살짝 엿보니 여자는 보이지 않고 남편이 낯선 남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잠시 뒤 남편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올라갔지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죠. 설마 남자 둘에 여자 하나, 내 남편이 이상한 취향이라도 있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3시간쯤 지나서야 그 남자가 혼자 내려와 어딘가로 가버렸고, 잠시 뒤 남편과 여자가 같이 나와 차를 타고 오피스텔로 향했죠. 여자를 내려주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술을 마신 흔적도 없이 멀쩡했어요. 그날 밤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어요. 그 후로 2주 동안 계속 미행을 했습니다. 남편은 오피스텔에 들렀다가 얼굴만 비추고 금방 나오고 여자를 태워 모텔에 가기도 했어요. 어떤 날은 한참 있다가 함께 나오고 또 어떤 날은 여자를 두고 PC방에 갔다가 다시 모텔로 돌아오기도 했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다 따져 묻자. 모든 걸 밝혀내자. 그날 밤 남편은 베란다에서 심각한 얼굴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제 귀에는 분명 그 여자를 상대하는 통화처럼 들렸죠. 숨을 고르며 베란다로 다가가 이제는 정말 따져 묻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몸을 획 돌리더니 밖으로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아무 말 한마디도 없이 순식간에 잠시 동안 정신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남편이 제 눈앞에서 몸을 던지는 걸 보고도 그게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하얘지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1층까지 내려갔는지 누가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경찰이 이런저런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제 귀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 같았어요. 눈앞에서 남편이 사라진 그 장면만 계속 떠오르고 숨이 막힐 만큼 가슴이 조여왔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장례식장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영정 속 남편 얼굴을 마주하는데 차갑게 굳은 미소가 너무 낯설고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잃은 건가? 아니면 아직 꿈속에 있는 건가? 현실감이 없어서 계속 멍하니 영정만 바라보고 있었죠. 경찰은 남편이 마지막에 통화한 사람은 그 여자가 아니라 회사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우울증이 원인이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투신 자살로 사건을 정리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 다른 게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늘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그게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니었거든요. 차라리 바람을 피웠다는 게 더 이해가 될 정도였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조문 온 회사 동료들의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던 건 그 상사 때문에 많이 시달렸잖아. 그 말이 귓가에 걸려 본능적으로 귀를 기울였죠. 동료들은 작은 목소리로 여러 얘기를 흘렸습니다. 남편이 인턴 때나 시키던 잡일들을 도맡아 했다고요. 서류 복사, 커피 심부름, 택배 찾기 같은 일까지 회사 일이 아니라 상사의 개인 심부름꾼처럼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동료는 말했어요.
상사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면전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직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모욕을 줬다고요. 그렇게 자존심을 짓밟히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도 들렸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불려나가 상사 집안일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이사할 때 짐을 나르고 아이 학교 행사에 대신 참석해서 얼굴을 비춰주기도 했다고. 그 모든 걸 회사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제 귓가에 스며들면서 남편이 늘 피곤하고 지쳐 보였던 이유가 이제야 조금 이해됐어요. 그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늘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왔는지. 모든 게 그 상사 때문이었던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상사 본인이 장례식장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양복 차림, 권위적인 걸음걸이.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동료들마저 쉬쉬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영정 앞에 절을 하고는 제 앞에서 아끼던 부하 직원을 잃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죠. 그 순간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어요. 며칠 전 모텔에서 남편과 대화하던 바로 그 남자였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의 죽음 뒤엔 이 사람이 있다는 걸. 이 상사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걸. 며칠 동안 상사를 뒤쫓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그 남자는 남편이 드나들던 오피스텔로 들어갔고, 잠시 뒤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며칠 뒤에는 택시를 타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 그 여자가 따로 모텔로 들어가는 거예요. 2시간쯤 흘러 상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잠시 뒤 여자가 나왔죠. 불륜 남녀가 증거를 피하려고 따로 움직이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여자를 붙잡고 상사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당황했지만 그냥 알고 지내는 분이라고 얼버무렸어요. 제가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 아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 여자는 내 남편을 상사의 부하 직원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불륜의 공범이 아니라 상사의 알리바이를 위해 이용당한 희생자였던 겁니다. 직장에서는 머슴처럼 자빌만 시키고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불륜 알리바이까지 떠넘겼던 거죠. 분노가 치밀었어요. 남편을 그렇게까지 몰아세운 그 사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모아 회사 게시판에 조금씩 흘렸습니다. 소문은 사실처럼 번졌고 그의 아내에게도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의 가정은 무너졌고 회사에서 설 자리를 잃었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고발을 준비하며 마침내 그를 심판대에 세우려 합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이제야 당신의 억울함을 조금은 풀 수 있을 것 같아. 지켜보고 있지? 당신이 못다 한 싸움 내가 끝까지 이어갈게. 바람이 스쳐 제 뺨을 적셨습니다. 그건 마치 남편이 곁에서 조용히 웃어주는 것 같았어요. 오늘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